자, 33쪽입니다. 5번 표현 기교인데, 네, 요건 앞에 있는 내용과 중복입니다. 앞쪽 수사법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자, 1번 비유. 비유 종류, 이거 다 앞에 했습니다. 그렇죠? 넘겨요. 34쪽에 2번 상징도 앞에 상징법에서 세 가지 상징 얘기했고요. 넘겨. 35쪽에 3번 반어와 역설도 아까 너무나 자세하게 잘 배웠습니다. 그렇죠? 물론 35쪽, 6쪽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얘도 더 많이 나오니까 복습할 때 꼭 읽어주세요. 읽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36쪽으로 가서 4번부터 나가겠어요. 의인화와 감정이. 자, 1번 의인화, 가로 열고 의인법. 아까 이제 의인법도 배우긴 했습니다. 줄쳐. 인간이 아닌 대상을 인격적 대상으로 비유적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예문 봐요. 김광섭 시인의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인데, 네, 성북동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이 번지는 세모, 문명,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이 번지는 동그라미 자연이 되겠어요. 여기에 이제 비둘기가 살고 있는데 이 비둘기가 보금자리를 잃어버려서 쫓기는 새가 된다. 이런 시가 되겠거든요. 이 비둘기를 의인화해서 자연 파괴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시예요. 다음 페이지에 메뉴의 밑줄. 비둘기를 의인화하여 문명을 비판하고 자연의 향수를 노래한 것은 이 시의 기법상의 특징이기도 하다. 다음 2번 감정이입 별표. 출처. 자신의 감정을 대상 속에 이입시켜. 이입 동그라미. 주목. 오른쪽 알맹이에도 있는데 이입이라는 말은 넣다의 뜻이에요. 같은 말 투영, 의탁, 이거 모두 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감정이입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계속 줄쳐. 이입시켜 마치 대상이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을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이때 시적화자의 정서나 사상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는 대상물을 동그라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봅시다. 네, 서정주 시인의 귀촉도라는 시입니다. 이거 잠깐 배우고 갑시다. 제목에 귀촉도가 나오는데 같은 말이 많죠. 무슨 새입니까? 소쩍새고요. 또 뭐라고 돼요? 자규, 또 접동새, 또 두견새. 다 같은 새야. 초롱의 불빛 지친 밤하늘, 구비구비 은하물 목이 젖은 새, 차만이 솟는 가락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기촉도 운다. 기촉도의 네모. 그대 하늘 끝 홀로 가신 이마. 이 시는 죽어 이별한 슬픔인 사별의 슬픔을 나타낸 시인데 바로 기촉도 소쪽새의 울음소리는 화자의 울음소리다. 기촉도에 네모 쳤죠? 감정이입된 거예요. 바로 감정이입이 된 것이다. 새의 울음소리가 화자의 울음소리다. 이 말씀이야. 그러면 바로 이 기촉도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밑에 줄쳐. 새의 시적 자아의 감정을 입시켜 표현하였다. 새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떠난 힘에 대한 시적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이 기촉도에 전이되고 있다. 요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봅시다. 아래쪽 알맹이 객관적 상관물 줄쳐. 표현하고자 하는 사상과 정서를 나타내는 객관적 사물이나 대상을 가리킨다. 다다음 줄. 감정이입은 시적 화자와 시적 대상이 같아야 하고 객관적 상관물은 시적 화자와 시적 대상의 감정이 같아도 되고 상반될 수도 있다. 여기 봐라.
자, 객관적 상관물이란 말이 있는데 시적 화자의 사상이나 정서를 환기하는, 불러일으킨다는 뜻이야. 환기하는 객관적인 대상, 사물, 이 객관적 대상과 사물, 이것을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라 불러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때 이 시적 화자랑 이 대상이랑 두 가지가 일치하는 경우가 생겨. 이 대상은 이제 뭐라고도 부르는가 하면 조금 어려운 말로 정서적 등가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등가라는 게 이꼴 같다는 뜻이거든. 정서가 같다는 얘기 하잖아. 우리는 이런 것을 감정이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정이입은 화자와 대상이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물론 이 대상이 또한 객관적 상관물이죠. 우리가 흔히 객관적 상관물을 말할 때 저것을 말해요. 감정이 있던 대상을.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화자랑 이 시적 대상이 vs 대조되는 경우가 생겨요. 상반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야. 이것도 객관적 상관물일 수 있어. 이때 이 대상은 결국 화자랑 대조적인 처지야. 또는 상반된 처지다 이렇게 부른다고. 이것도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 있다를 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의 개념 속에는 시적 화자와 대상이 일치할 수도 있고 상반될 수도 있다를 알아두셔야 돼. 듣고 있니? 예를 들자면 고전문학에 유리왕 황조가가 있어요. 자, 황조가에서 화자는 유리왕이야. 유리왕이 화자예요. 유리왕은 이별의 슬픔이야. 그런데 여기서 대상은 꾀꼬리가 나오는데 이 꾀꼬리가 대상이야. 대상이 꾀꼬리는 정겨움이야. 암수가 서로 정답게 논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유리왕과 꾀꼬리가 서로 대조되어 있다고. 상반된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말을 해야 돼. 여기서 이 꾀꼬리 감정이입이라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감정이입은 아니에요. 일치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객관적 상관물은 맞다. 이걸 이제 뭐라 부르냐? 대조적 처지의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어요? 예를 좀 더 들어봅시다. 여기 봐. 주목. 자,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남녀가 있어요. 연인인데요. 부모의 반대로 헤어졌어요. 시련의 아픔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가 내려요. 울고 싶은 마음에 하늘도 울고 있어요. 자, 이때 비. 감정이입인가요? 감정이입이죠? 화자정서와 대상인 비가 일치합니다. 울고 싶은데 비도 내리고 있잖아요. 이 비 객관적 상관물인가요? 맞아요. 감정이입된 객관적 상관물이야. 그치? 고향에 찾아갔어요. 어머니의 묘소에 불효자의 슬픔에 슬피 통곡하며 울고 있어요. 이때 또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이 비 감정이입인가요? 감정이입이에요. 불효자의 아픔 슬픔에 하늘도 비가 내려서 눈물이처럼 내리고 있어요.
객관적 상관물인가요? 맞아요. 감정이입된 객관적 상관물이야. 지금 얘기한 게 김승옥의 무진기행이라는 게 기출문제였어. 한 개 더. 하늘을 보았더니 구름이 흘러가요. 화자는 실향민이야. 북한 이북이 고향이다. 남북이 휴전선으로 가로막혀 이제는 갈 수 없는 처지인데 하늘에 있는 구름은 휴전선 넘어 고향인 이북으로 흘러가고 있어. 자, 이때 구름. 감정이입인가요? 아니요. 감정이입은 아니에요. 객관적 상관물인가요? 맞아요. 바로 대조적 처지의 객관적 상관물이야. 지금 얘기한 게 구상의 초토의 시에 나오는 구름이에요. 한 개 더. 전쟁 중 피난지에 있는 화자야. 고향에 갈 수 없는 처지인데 하늘을 보았더니 기러기가 한 마리 날아가는데 기러기는 북쪽 고향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어요. 이때 기러기 감정이입인가요? 아니요. 객관적 상관물인가요? 맞아요. 하늘에 날아가는 기러기를 통해 자신도 기러기처럼 고향에 가고 싶음을 나타내. 대조적 처지의 객관적 상관물이야. 지금 얘기한 건 고전문학 2시연의 기한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문제 하나 다뤄봅시다. 37쪽 오른쪽에 17년 지방직국은 밑줄친 시어에서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기 위해 동원된 객관적 상관물로 출처 화자 자신과 동일시 되는 소재. 화자 자신과 동일시니까 뭐 얘기하는 거야? 감정이입된 객관적 상관물을 찾아라 이 말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지문은 허난선의 봄비 되겠어요. 주목. 허난설은 아주 중요한 작가, 여류 시인이고요. 허균의 누나입니다. 6살 위의 누나고요. 불우한 삶을 살다 27살에 짧은 나이에 여러분 나이에 생을 요절했어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불우한 삶을 나타낸 한 시가 있는데 그 시가 바로 빈여음이야. 바느질로 밤을 지새우는 불우한 처지를 나타내요. 그렇게 돼서 이게 16살 때 쓴 거야. 16살 때 시집은 갑니다만 김성립이라는 남편을 만났는데 아주 방탕한 남편이고 과거 공부한답시고 기생집만 오가고 술만 처먹고 아주 무능력한 방탕한 남편을 만나게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큰애, 둘째 모두 역병에 걸려 연이어서 죽게 되고 셋째 아이까지 임신했는데 그 아이까지 유산을 해. 자식 잃은 어머니의 비통한 슬픔을 나타낸 시가 곡자는 한시를 짓게 돼. 그러고 나서 몸에 병을 얻게 되고요. 남편은 역시 집에 돌아오지 않고 홀로 외롭고 쓸쓸한 나날을 보내게 돼요. 이때 쓴 시가 바로 이 시 봄비 되겠어요. 그 시를 쓰고 죽기 전에 마지막 유작으로 그 유명한 규원가를 짓게 됩니다. 이 규원가를 통해서 독수공방하는 외로운 슬픔, 외로움과 함께 자신의 마지막에 그런 애절함을 나타내는 아주 불쌍한 여자, 불우한 여자, 허난선언의 일대기를 간략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문학 특강 시간에 작품으로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문 봐요. 봄비 내리니 서쪽 모선 연못은 어둑한데 찬바람은 비단 장막으로 스며드네. 시름에 겨워 작은 병풍에 기대니 담장 위에 살구꽃이 떨어지네. 살구꽃에다가 내모칩니다.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심정이 담장 위에 뚝뚝 떨어지는 살구꽃의 감정이 입됐어요. 자신의 살구꽃처럼 떨어진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바로 감정이 입된 객관적 상관물은 살구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행정직 문제에서 옆에 원시의 한자의 대응을 시켰는데 같은 줄에 있는 거 찾으면 되겠습니다. 결국 그렇죠? 예, 리얼이 되겠는데 리얼 어떻게 읽습니까? 나무 목자 밑에 입구자, 살구나무 행자가 되겠습니다. 행하가 되겠어요. 행하. 행하가 살구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 봐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도화는 뭐예요? 도화. 복숭아꽃이에요. 이화는 뭐예요? 백꽃이고요. 행하는 방금 뭐라 그랬어요? 살구꽃이고요. 송화는 뭘까요? 소나무꽃입니다. 이거 고전문학 하면 다 등장합니다. 알겠습니까? 꽃입니다. 알겠어요? 우리 연습하겠어요. 지금부터 감정이 입이 된 시조 작품을 한번 찾아볼 텐데, 교재 2권에서 어디를 펴시는가 하면요, 380쪽 부터 시작해서 405쪽까지예요. 시간을 3분을 드릴 테니까 시조 100편이 실려 있을 거야. 감정이입된 작품을 찾아 체크하겠습니다. 시작. 주목.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재 기본서 1권, 2권, 3권을 통틀어서 저에게 묻는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결정적 순간이 어디냐? 파트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저는 0.1초만 대답해요. 지금 거기, 시조. 여러분, 가성비란 말 아십니까? 노력 대비한 효율성, 가성비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가 가장 가성비 좋은 파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서 두 문제가 나와요. 확보된 두 문제가 바로 시조예요. 그 시조 100편이 두 문제 주목. 두 문제인데 두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지문으로 나오면 두 작품 또는 세 작품. 선택지 1, 2, 3, 4로도 시조 4개 나와.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험 한 번 볼 때마다 시조가 못 나와도 6개, 7개씩 나온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가성비 좋은 파트 시조야. 거기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들고 파야 돼. 완전히 내용을 다 장악하고 있어야 돼. 지금 시점 정도 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조 딱 나오면 주제 딱 나와야 돼. 자동 판매기처럼. 바로 튀어나와야 돼. 거기는 그 정도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문학 특강 수강했냐 수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극명히 대비가 될 텐데 이 부분은. 자, 지금부터 감정이입된 시조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체크해 보세요. 383쪽 2번 작품 원호의 시조. 초장에 여흘에 내모쳐요. 이 냇물이란 뜻인데 단종과 이별한 슬픔이 여흘 냇물에 감정입됐어요. 넘겨. 384쪽 8번 작품 2개의 시조인데 종장에 촛불에 내모쳐요. 역시 단종과 이별한 슬픔의 감정이 촛불에 감정입됐다. 넘겨. 386쪽에 13번 왕방현의 시조. 종장에 물이 나오는데 그 물에다 내모치고 역시 이것도 단종과 이별한 슬픔이 물에 감정입됐고 아래쪽 14번 이양복의 시조. 초장에 구름에 내모치고 유배당한 억울한 심정을 구름에 감정입했어요. 넘겨요. 쭉쭉 넘겨서 392쪽 8번 작품 이정보의 시조. 초장에 국화에다 내모치고 역시 국화 의나에서 감정을 입했다. 넘겨요. 쭉쭉 넘겨서 401쪽에 9번 작품 종장에 빈 배에다 내모치고 종장에 짝이른 갈매기 내모쳐요. 빈 배와 짝이른 갈매기의 감정을 입해서 임가이별한 외로운 심정을 나타냈어요. 넘겨요. 403쪽에 3번 작품 사설 시조가 나오는데 깃도리에 내모쳐요. 깃두라미의 감정을 입해서 독수공방의 외로움을 나타냅니다. 그 정도 되겠어요. 여기 봐요. 여기 봐. 요건 시험 문제가 정해져 있어. 반드시 이렇게 나와. 다음 보기와 같은 표현상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리고 보기에 쫙 설명이 나오는데 보기의 설명을 뭐를 설명하냐? 감정이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1, 2, 3, 4의 시조 4개가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까? 결국 보기에 제시된 표현상의 특징이 아닌 것을 묻겠죠? 그러면 나머지 3개는 감정이입된 시조, 하나는 감정이입과 관계없는 시조가 하나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때 나머지 3개를 선택지를 구성할 시조가 지금 체크해야 된 그 시조야. 알겠습니까? 백발백중 그렇게 나오고 되어 있으니까 감정이입된 시조들은 특별히 좀 체크해서 구별해둬야 되겠다 이 말씀. 알겠죠? 문학 특강 시간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다지기로 합시다. 알겠습니까? 네. 다음 책 봐요. 원위치 5번 시적 허용, 시적 자유라고도 부르고요. 일상 언어의 어법이나 문법 등에서 벗어난 표현을 말합니다. 비문법적 표현이 되겠어요.
시에서는 이런 게 인정되고 허용된다는 뜻이에요. 아래 나온 시가 서정주 시인의 국화협회서인데 첫 줄에 보면 그리고 아쉬움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문법적으로는요, 양쪽이 대등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움과 아쉬움이라 하든지 아니면 그리고 아쉬워서가 해야 되지 자연스러워. 하지만 문학에서 시에서도 뭐 이런 걸 정확하게 지키겠느냐. 인정하고 허용하자. 이런 걸 시적 허용이라고 그래. 심지어 맞춤법이 파괴되기까지도 해. 그 페이지에 예가 하나 또 있는데 아까 서정주 기촉도 있었죠 위에? 그거 봐봐요. 그 끝에 마지막 줄에 보면 그대 하늘 끝 호올로 가시니마. 호올로. 원래는 뭐야? 홀로인데요. 이거 의도적으로 서정주 시인이 음절수를 늘려서 호올로로 삼음절로 일부러 늘여놨어요. 시적 허용된 거야. 그렇게 음절수를 늘려서 슬픔의 공허한 마음의 심정을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이다. 그런 것도 또한 시적 허용이라 할 수 있다. 넘겨. 38조 알맹이 시에 쓰이는 주요 용어 봅시다. 1번 별표 서정적자 밑줄자 시 속에서 말하는 이 시적자 시적 화자라고도 합니다. 여기 봐주세요. 여러분 시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뭐라고 묻는다면 단연 시적 화자야. 시 속에서 말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시적 자아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서정적 자아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질문할게요. 여기 봐요. 저를 봐요. 시에서 시적 화자는 시인과 일치한다. OX. 정확하게 세모. 일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가령 김소월 시인의 엄마야 누나야 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에서 화자는 어린아이야. 김소월 시인이 어린아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시는 김소월 시인이 20대 청년 시절에 쓴 시예요. 반면에 윤동주 시인의 시. 윤동주 시인의 시는요. 화자가 동주야. 시인 자신 윤동주 자신의 시야. 자기 고백적인 시라고. 이런 건 화자와 시인이 일치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 더 질문. 시에서 시적 화자는 시 속에서 항상 드러난다. OX. 이것도 세모. 드러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그치? 주로 이제 시에서 나란 말을 제시해서 화자 자신을 노출시킬 때도 있고요. 또는 화자가 객관적으로 응시하면서 관찰할 때도 있어. 화자가 숨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 더. 그러면 참고로 소설에서 말하는 일은 뭐라 그럴까요? 소설에서 말하는 일은 서술자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시에서는 시적 화자, 소설에는 서술자. 다음 2번 시적 상황. 화자에게 처해 있는 형편이나 처지 분위기 정황을 일컬어 우리는 시적 상황이다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시적 정황이라고도 합니다. 아래쪽 그림 만화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시적 상황들이 있습니다. 만남 혹은 이별의 상황, 사랑과 애정을 느끼는 상황, 대상을 간절히 기다리는 상황, 자신의 한계에 부딪힌 사랑, 머리 짓뜯고 있네요. 절망적 현실에서 도피하는 상황. 그런 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작품은 뭐 생각나십니까? 청산별곡? 예. 자연 속에서 만족하며 사는 상황, 특정한 대상을 관찰하는 상황, 부조한 현실에 저항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다 시적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시에서 시적 상황. 시에서 화자에게 처해진 처지, 입장, 분위기, 정황을 일컬어 우리는 시적 상황이다. 시츄에이션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참고로
소설에서 인물에게 처해진 처지, 입장, 분위기, 정황. 이런 건 뭐라 부를까요? 소설에서는. 요거는 같은 말이 두 글자도 있고요. 여기 네 글자가 있어요. 뭐라 그럴까요? 소설에서는 작중 상황이라고 그래요. 이 두 글자를 뭐라 그럴까요? 이게 바로 사건 되겠습니다. 그렇죠? 소설에서는 그걸 사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음 3번 자, 왼쪽에 문제 하나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이 시에 왼쪽 문제 봐요. 경찰직 문제. 이 시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상황과 가장 유사한 것은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돼. 지문은 정지용의 유리창. 주먹. 이거 알고 있죠? 여러분, 정지용의 유리창 시적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잃은 슬픔? 자식을 잃은 슬픔입니다. 그쵸? 여기 봐. 자식을 잃은 슬픔. 이런 시적 상황을 지닌 작품들이 좀 있죠. 정리해봅시다. 네,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그 작품, 정지용 유리창, 필수작. 그 다음에 김강균 시인의 은수저예요. 아까도 잠깐 읽어봤었죠. 그 다음에 김현성 시인의 눈물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필수작이야. 우리 책에도 다 수록되어 있고요. 배울 작품이야. 기타 박목월 시인의 후이름이라는 시도 있는데 어린 딸을 잃은 슬픔이야. 한 개 더 아까 얘기한 거 이거. 그치? 허난설원의 곡자. 역시 자식을 잃고 비통한 엄마의 슬픔을 나타낸 허난설원의 곡자. 이런 것들이 전부 자식을 잃은 슬픔이 되겠다. 알겠습니까? 정답은 1번 되겠죠. 바로 김강균 은수저예요. 그렇게까지 모르더라도 저녁 밥상에 아기가 없다. 이런 데서 힌트 얻어야 돼. 아, 애가 죽었구나. 다음은 1번이야. 2번에 구상의 초토의 시는요. 6.25 전쟁의 비극과 상처를 나타냈어요. 3번에 박목월의 하가는요. 중간에 형님이란 말 나오죠. 이거는 아우를 잃은 슬픔이에요. 아우를 잃고 죽은 아우를 땅속에 묻는 하간의 식을 나타냈어요. 4번의 박남수의 새는요. 자연 파괴의 심각성이야. 그 새가 순수한 자연이고요. 인간들이 새를 총으로 쏴서 피를 흘려요. 자연 파괴의 심각성을 나타냈다.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알겠어요? 그 다음 원위치 3번 시적 대상. 시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켜서 우리는 시적 대상이라 부릅니다. 4번으로 갈게요. 별표. 정서적 거리 밑줄 쫙. 서정적 자아와 시적 대상과의 정서적 친밀도를 우리는 정서적 거리라 부른다. 시에서의 거리 개념. 시적 화자가 있고 시적 대상이 있다. 이 둘 사이의 정서적 친밀도가 바로 시에서의 거리 개념이야. 이것을 우리 이제 가깝다와 멀다로 표시할 수 있는데, 먼저 시적 화자와 시적 대상의 정서적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시적 거리가 멀다라는 것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겠죠. 이것을 우리는 관조적인 태도다 이렇게 불러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여유 있게 바라보는 것으로서 화자와 대상과의 거리가 먼 겁니다. 반면에 시적 화자와 시적 대상의 거리가 가깝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거리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친화적 태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화자와 대상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든지 화자와 대상이 하나가 됐다든지 이런 것은 거리감이 없는 정서적 친밀도가 가까운 친화적인 태도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봐요. 우리가 문학작품 배우면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다 자연이 있어요. 자연이란 대상이 있는데 화자가 이 자연에서 살고 싶어. 살고 싶다고. 그러면 자연에 들어가서 살아. 나는 자연이로다 하면서 자연에 들어가서 산다고. 그러면 자연과 인간이 뭐가 된 거야? 하나가 된 거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뭐야? 무라일체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무라일체야.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라는 게 뭔가 그러면 자연이야. 아라는 게 인간이야. 일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야.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된 게 무라일체다. 그러면 무라일체 되면 대상과 화자의 거리가 있어 없어? 없지. 하나가 된 거니까. 그치? 무슨 태도? 친화적인 태도다. 그치?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자연 친화적 태도야. 거리가 없는 거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자연과 친하다는 얘기야. 자연과 하나가 된 이걸 자연 친화적 태도라 그래. 이것도 고전문학 배우면 공식처럼 튀어나와 무라일체 자연 친화 공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문제로 다뤄봅시다. 65쪽에 9번 문제 봐주세요. 2018년 소방직 문제입니다.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어요. 지문은 박목을 시인의 산이 날 에어싸고 되겠어요. 지문 읽어보겠어요. 산이 여기서는 자연이겠죠. 날 에어싸고 씨나 뿌리며 살을 한다. 밭이나 갈며 살을 한다.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 아들 낳고 딸 낳고 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 들찔레처럼 살을 한다. 쑥대밭처럼 살을 한다. 산이 날 에어싸고 금화태처럼 사이는 목숨 금달처럼 살을 한다. 금달처럼 살을 한다. 자연에 살고 싶음을 나타내죠? 1번 화자는 순수하고도 탈속적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산, 자연을 말하죠. 맞고. 2번 요사 밑줄 통사 구조 반복. 아까 배웠어요. 통사 구조는 뭘 말하는 거다? 문장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다. 거기서 어떤 통사 구조가 반복돼요? 살을 한다, 살을 한다. 그 문장 구조 반복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거기에 살고 싶은 주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맞고. 3번 화자는 자신의 소망을 산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가로 열고 주객 전도식 표현.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주객 전도식 표현이야. 뒤바뀐 표현을 쓰고 있어. 여기 봐. 주목. 미리 얘기할게. 지금 주객이 전도된 표현을 쓰고 있죠. 자기 자신이 자연인 산에 살고 싶은 건데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자연인 산이 나보고 살아라 한다를 말하고 있지. 주객이 전도된 표현이라고. 뒤바뀐 표현이라고. 3번도 맞고. 4번 화자는 절제된 감정으로 산과 일정한 거리 유지 X. 이건 지금 자연인 대상과 일치되는 거잖아. 그치? 거리가 가까운 경우입니다. 그쵸? 거리가 없다라고 해야 되겠지. 왜? 자연 친화적 태도야. 자연과 하나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래서 거리가 유지된다 그러면 안 되겠고 거리가 없다. 하나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